소위 여기에 있는 인덕턴스, 리액턴스는 오메가 값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오메가 값은 뭘까요? 오메가는 2파이F라고 되어 있네요. 오메가는 2파이F. 수학이나 물리학을 조금만 하시는 분들은 이 오메가는 뭐 국제 공용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각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진동이라고 하는 거, 진동이라고 하는 거, 파동, 진동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는 거는 이제 사인파가 있죠. 이렇게 이거 이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을 여기 동그란 원을 만들어 놓고선 여기 A라는 지점하고 여기 B라는 지점이 이 원이 돌 때마다 그리는 궤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움직이면 사인 웨이브처럼 찍힐 것이고, 요 A하고 B가 동글동글 이렇게 도는데, 그죠? 이렇게 돌죠. 도는데 A하고 B가 왔다 갔다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이게 이제 프리퀀시 아니겠습니까? 진동수. 그거를 표현할 때 사인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계속. 그죠? 이것도 진동이고, 얘도 진동이고, 또 원운동하게 하는 것도 진동이죠. 이 원운동하는 거를 로 표현할 때 2파이F, 진동수 곱하기 2파이를 하게 되면 소위 각주기, 각 진동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오메가는 2파이F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인덕턴스, 리액턴스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캐퍼시턴스, 리액턴스의 경우는 이게 중요하죠. 1/오메가입니다. 1/오메가 C. 다시 말하면 2파이F, 이거 다시 2파이F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2파이FC분의 1/2파이FC죠. 뭘 뜻하냐면, 자, 볼게요. 인덕턴스, 리액턴스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저항값이. 진동수가 올라가면 인덕턴스, 리액턴스 저항값이 올라가요. 근데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는 1/2파이FC죠. 진동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떨어집니다. 다시요.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는 진동수가 증가하면 저항값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이 이것인데, 인덕턴스, 리액턴스는 이 오메가가 2파이F고요.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는 이 오메가가 2파이F니까 1/2파이FC가 되죠. 그러니까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는 진동수하고 반비례하고, 인덕턴스, 리액턴스는 진동수하고 비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지스턴스로 작용하는 포션하고 인덕턴스, 리액턴스로 작용하는 포션이 너무 적어요. 너무 부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페던스 값을 측정할 때 레지스턴스 값하고 인덕턴스, 리액턴스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값은 무시합니다. 그럼 살아남는 게 뭐죠? 우리 몸 사람의 임페던스 값을 측정할 때 살아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적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 몇 밀리옴이고요. 얘는 몇 헨리 정도 되고요. 얘는 페러드라는 단위를 쓰는데 몇 페럿 정도 되거든요. 얘 보면 결국은 다 없어지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G 값은 루트를 푼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사람의 Z 값은 1/2파이FC가 되겠죠. 즉 사람은 진동수와 반비례해서 저항값이 결정이 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이 쓰시는 1메가, 2메가, 4메가, 6메가, 4의 배수로 계속 만들어지는 이 고주파들이 쫙 있잖아요. 그 중에서 40메가도 있단 말이에요. 40점 블라블라블라 메가헤르츠 쓰잖아요. 그러면 40메가를 쓸 때 저항값이 가장 적어지죠. 그러면 전도도는 훨씬
높아지고 전기가 더 잘 통전되게 되고 일렉트론으로 많이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고 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장비 중에 1메가짜리 보다는 더 높은 메가헤르츠를 사용하는 것일수록 임페던스 값이 떨어져서 전기가 더 잘 통전된다. 사람에게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퍼시턴스 리액턴스 값이 휴먼 비잉 임페던스 값의 전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주파를 쓰면 셀 멤브레인을 통과하고 저주파를 쓰면 셀 멤브레인을 통과하지 않는다. 수많은 논문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고주파를 쓰면 요게 이제 셀 멤브레인이거든요. 이거 세포입니다. 고주파를 쓰면 통과하죠. 그런데 저주파를 쓰면 이게 세포고 요게 셀 멤브레인인데 1메가를 쓰면 고주파가 이렇게 통과해요. 세포를. 근데 5kHz를 썼더니 저주파를 썼더니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ECF로 갑니다.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로 흐르고요. 얘는 셀 멤브레인을 통과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렇죠? 이 셀 멤브레인은 캐퍼시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셀 멤브레인은 대표적인 캐퍼시턴스 리액턴스 값을 갖는 구조물이란 말이에요. 얘는 그죠? 진동수하고 반비례하죠. 고주파면 저항이 적잖아요. 고주파일수록 저항이 적죠. 그래서 셀 멤브레인을 전기적으로 통과해버립니다. 그런데 저주파면 저항값이 높죠. 셀 멤브레인의 저항값이 높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못하고 피해갑니다. 셀 멤브레인은 캐퍼시턴스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고주파냐 저주파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저주파는 ECF로 흘러버리고 고주파는 셀 멤브레인을 통과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 셀 멤브레인 안쪽에 있는 마이크로 오가넬들, 뭐가 있죠? 대표적인 전기 잘 받는 녀석 두 가지 세포 안에 1번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전기를 가장 잘 받는 녀석으로 되어 있어요. 얘 고주파가 통과하면서 미토콘드리아를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건드리죠. 두 번째, 반도체 하나 있죠? 우리 몸에 뭐 있죠? 멜라닌. 우리 피부 하시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멜라닌, 안 좋아하는 멜라닌. 이 멜라닌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고주파가 지나가면 이 멜라닌은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고주파를 쓸 때는 이런 목적을 갖고 쓰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얼굴이 부었어요. 부종이 생겼어. 붓기가 있어. 얘를 좀 빨리 빼야 돼. 어떤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부었어요. 환자가 여기 부었어. 얘를 빨리 붓기를 빼줘야 돼. 그럴 땐 고주파 써요? 저주파 써요? 저주파가 훨씬 유리해요. 왜? 얘는 아까 세포 안으로 통과하지 않고 어때요? 세포 밖으로 가면서 세포 외의 액을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림파틱 드레이니지 되는 쪽으로 저주파를 이렇게 하면 붓기가 빨리 빠지죠. 그래서 병원이 아닌 피부관리샵 같은 데 가면 저주파를 막 쓰죠. 그럼 어때요? 첫 번째, 붓기가 빨리 빠지죠. 두 번째는 통증도 사라져. 왜? 신경은 저주파에 좀 반응하거든요. 최근에 시장에 나와 있는 무슨 안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 팔 안에 있는 신경 지나가는 쪽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그 저주파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죠, 팔이. 그 이유가 전기적인 센싱을 신경이 바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주파는 붓기 빼는데 또 어떤 통증을 줄이는데 나 뭐 여기 목이 결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저주파고, 고주파는 좀 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주파를 쓰면 세포를 통과하지만, 그죠? 저주파를 쓰게 되면 세포 밖으로 간다. ECF로 간다.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세포입니다. 저주파를 쓰면
세포를 통과해서 이렇게 피해가고, 고주파를 쓰면 세포를 통과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의공학 하시는 분들이 사람의 임페던스 값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병렬 연결로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거는 EC는 익스트라셀룰라, 세포 외액을 말하고요. IC는 인트라셀룰라, 세포 내액을 말하는데, 고주파를 걸면 이쪽 회로로 가고 저주파를 걸면 이쪽 회로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기계를 사람한테 이렇게 뿅 쏴가지고 전기를 준 다음에 얘가 돌아오는 걸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임페던스 값은 얼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전기를 얼마를 흘릴지를 결정해서 쏘게 오토 센싱 하는 것이 뭐다? 써마지입니다. 써마지 FLX는 한 샷 한 샷 쏠 때마다 이걸 오토 센싱해서 전기를 주고 전기를 다시 되받아서 이 지역의 임페던스 값이 이만큼이니 내가 시플루언스를 주려면 전류를 이만큼 흘려야겠구나라는 걸 기계가 계산하죠. 그런데 그 기계가 실수를 하게 되면, 미스매칭 하게 되면 사태가 복잡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킨 임페던스 값을 이해하지 않은 채로 이걸 이해하지 못한 의사가 고주파 시술을 하는 건 정말 테러블합니다. 이거는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공학 하시는 분들은 이걸 오토 센싱 하는 거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품명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 루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니어스라는 고주파 장비가 있죠. 이 녀석은 인종별, 나이별로 사람의 임페던스 값을 분류해서 그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거 모으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 든 걸로 알거든요. 다 돈이죠. 사람한테 다 측정해 봐야 되니까. 흑인 다르고 백인 다르고 20대 여자 다르고 50대 남자 다릅니다. 임페던스 값은요. 부위별로 다 다르죠. 그거를 그 회사가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셀 멤브레인은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로 작용해서 전기가 잘 흐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임페던스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써마지 FLX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쪽 부위에만 딥 번이 생겼어요. 다른 쪽은 다 괜찮은데 왜 생겼을까? 이것은 FLX라고 하는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생겼던 현상인데, 최근에 이런 현상 거의 없죠. 왜 그랬을까? 의사 잘못이냐? 쿨링이 안 됐을까? 쿨링이 안 됐다면 다른 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야죠. 그런데 다른 부위는 다 괜찮고 이 부위만 이렇게 유독 화상이 생겼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FLX라는 기계가 갖고 있는 오토 매칭 임페던스 체크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제 뇌피셜입니다. 잘 되다가 한쪽 부위에만 임페던스 값을 잘 측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임페던스 값을 이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사고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건 써마지 기계의 표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CPT로 알려져 있는 팁, 써마지 CPT. 얘는 써마지 FLX라고 알려져 있는 팁입니다. 보시면 이런데 이렇게 뭔가 팀 멤브레인이 찢어져 있죠. 이러면 전기가 셉니다. 이러면 임페던스 값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화상을 입을 수 있죠. 아까 그 환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유독 고기 하나만 그렇게 화상을 입을기에는 고거 쏠 때만 이렇게 딱 찢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걸 잘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우리 스태프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준비해 놓은 거 그냥 막 쏘면 안 되고 꼭 한번 봐서 멤브레인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우리 쿨링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쿨링 시스템은 언제 한번 제가 컨택 쿨링, DCD 쿨링, 에어 쿨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페던스 값 체킹 시스템이 오토인지 아닌지. 자, FLX 같은 경우는 여기 쏘면 바로 임페던스 값을 측정하자마자 바로 다시 쏘죠.
그래서 한 샷 한 샷 쏘는데, 예를 들면 제이시스에서 나온 포텐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샷 쏘고 그 임페던스 값을 다음 샷에 반영해서 쏘죠. 예. 다르죠. 여기 쏘고 여기 쏘면 다른 값의 전류가 임페던스를 무시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붙여 쏴야죠. 그래서 포텐자는 비슷한 지역을 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측정한 임페던스 값을 다음 샷에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팁에 스크래치 같은 게 생겼는지 확인 꼭 하셔야 되고, 쿨링의 온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냐, 환자한테 쏘보기 전에 반드시 의사가 자기 팔에 한번 쏴봐야죠. 고주파도 레이저하고 똑같이 자기 팔에 먼저 테스트샷을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고주파 시술을 하기 전에 환자한테 물어봐서 혹시 필러를 맞은 적이 있는지, 혹은 요즘은 윤곽 성형하는 여자 분들이 많잖아요. 안면 윤곽, 양악 수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티타늄이라는 재질로 이렇게 나사로 뼈를 묶어 놓거나 조여 놓거나 하잖아요. 이 티타늄이 있는 곳은 전기 전도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집적되기 때문에 혹시 양악 수술했는지 꼭 물어보시고, 양악 수술한 다음에 그 티타늄이 들어가는 부위에 고주파 시술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 그 임페던스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기계를 믿지 말고 여러분들의 감각과 실력만을 믿으시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너지 홀릭스에서 뭐 포톤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고주파도 살짝 다뤘는데, 앞으로 뭐 무궁무진하게 고주파를 혹은 또 일렉트론을 다룰 시간이 올 겁니다. 그 시간마다 중요하고 알찬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홀릭스의 김영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